네, 중국 상인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상인의 종류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본과 산업 규모, 그러니까 사이즈, 체급에 따라 논해보았고 신분에 따른 분류를 해보았는데 군상이 있고 관상이 있고 유상이 있고 정상이 있다. 전통 시대에 군상이 있었다, 관상이 있었다, 유상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게도 중국답게 이런 것들이 네, 과거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좀 상당히 남아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수준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간상이 있고 의로운 상인이 있고 평상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관상, 예, 맞아. 관영상인, 공무원이자 관료이자 벼슬아치이자 상인, 예, 그런 겁니다. 원칙적으로 뭐 뒤에서 뭘 받아먹든 뭘 하든 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를 하고 공무원이 되면 겸업이 금지되어 있고 조선시대나 보면 고려시대나 보면 한 번도 같이 표면적으로는 두 개 다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관리이지만 아예 대놓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경영을 하고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때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그랬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전통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바로 그런 것인데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법녀가 있고 여부리가 있고 관중이 있고 상호형이 있고 조정에서 재상이자 네 그렇지만 재상이지만 똑같이 가서 뭐 따로 경영을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산당의 부패, 정경유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땐 관상의 그런 전통 때문에 좀 거기서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화웨이가 좀 그게 좀 약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화웨이 회장이 누굽니까? 임정배라는 사람이죠. 런정페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 순수 민간 경제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 그리고 지금도 공산당원 당원이면서 기업의 경영에 나서는 사람들 꽤 있다고 들었는데 자 공산당원이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관리 감독을 하고 경영에 참여를 해서 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순수한 민간 기업일까요? 국영 기업일까요? 관상이 회사 내에 있으면 이게 국영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IMF 전에요. 밖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네 이것저것 많이 간섭도 하고 은행 통해서 대출 이빠이 시켜줘가지고 했는데 밖에서 그때 IMF 전에 밖에서 보는 한국 기업들이나 지금 밖에서 보는 중국 기업들이나 또이 하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IMF 전까지 삼성이니 LG니 이런 것들 다 보면 겉으로는 말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의 관영 기업, 국영 기업으로서 성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불투명하고 못 믿을 구석이 있었다는 밖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도 네 아시겠지만 회사 가면 어떻습니까? 다들 공산당에서 보낸 사람 분명히 있지요. 있지요? 아니 보낸 게 아니라 그 사장이 공산당원이 돼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죠. 보내기도 하고 하당이 공산당원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순수하게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중국은 과거서부터 재상 벼슬도 하고 기업도 장사도 운영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북경대 교수가 부인이랑 같이 방학 때 돈이 좀 방학 때는 월급이 좀 적은가 뭘 했냐면 북경대 교수님이 글쎄 부인이랑 같이 베이징대 교수님이랑 무시 그때 그 대학교에다가 호떡집을 차려가지고 호떡을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대 교수님들 뭡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산업공상의 질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도요? 분명히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분명히 사대부 맞습니다. 대학 교수가 사대부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대부 맞습니다. 그지요? 사대부 체면에 호떡 장사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서울대학 교수가 대학교 내에서 무슨 뭐죠? 뭘 팔고 뭐 빵을 팔고 무슨 뭐 이렇게 뭐시더라 그 이것저것 군국질거리 팔아가지고 요식업을 해서 돈 번다고 상상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가실 것인데 중국은 그냥 베이징대 교수 국가 공무원이지만 내가 잘 만드는 거 있고 잘하는 거 있다 그럼 장사해서 따로 돈 버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유상 이전에 제가 뭐 얘기 좀 해볼게요. 군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벼슬아치인데 상업을 합니다. 사업체를 꾸립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군인인데 기업인이자 군인이자 실업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군인이다 보니까 무기 거래에 종사를 하고 무기 사고 팔 때 리베이트 받아먹고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예 군인 신분으로 그냥 아예 따로 사업체를 꾸리고 사람을 부려가지고 돈을 벌고 경영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또 중국적인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둔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둔전제가 뭘까요? 자, 이것이 그 삼국지 시대부터 해서 뭐 한나라 때부터 생겨났다고 하는 것인데 둔전제가 뭘까요? 자, 군인들한테 뭘 하는 겁니까? 토지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니들이 직접 해서 먹고 살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군대가 뭐냐면 중앙 정부로부터 인력, 물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어쩌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변방에는 군대가요. 단순히 나라만 우리는 국방만 충실히 하고 뒤에 카바들은 물적 그 카바들은 다 나라에서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군대 자체가 보면 거기서 생산해낸 것들을 밖에서 팔고 혼자서 알아서 경영도 하고 이런 단위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중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군대가 있다. 저기 변방에 어디에 군대가 묵고 있다 그러면요. 단순히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기서 세금도 뜯고 자신들이 거기서 물건도 만들어내고 물건도 팔고 때로는 학자들 불러와서 무슨 이거 연구도 시키고 군대 자체가 하나의 작은 나라로 만들어지는 게 늘 중국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가 조금만 어지러워지면 지방 그 군인들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바로요. 자, 안에서 생산도 합니다. 안에 또 세금도 걷습니다. 안에서 또 재판도 합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언제든지 군벌로 저항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적 특수성이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예 군인이지만 군대지만 물건도 만들어내고 밖에다가 팔기도 하고 짭짤하게 돈을 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래요. 자, 지금 중국 군대가 인민해방군이 이런 둔전제 전통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뭐냐면 군대 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내고 알아서 경영하고 이렇게 해서 돈 불리고 재산을 불려가고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중국 제조업의 잠재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제조업에서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에 분명히 투자를 하고 R&D에다 돈을 퍼 부어야 되지요. 과학자 연구실의 연구가 산업 현장에 응용이 되어야 제조업에서 크게 커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게 있어요. 아예 군대 내부에서 과학기술을 따로 연구를 합니다. 따로 공부를 하고 해서 과학자를 줍니다. 말은 과학자인데 사실 군인이기도 하고 과학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내에 있는 과학기술이 민간에 있는 과학기술보다 실력이 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군대 내부에 있는 과학기술이 민간 기업들과 만나가지고 어떤 제조업과 더 링크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 중국 군대 인민해방군 내의 과학기술들이 밖으로 다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민간 기업과 만나서 제조업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우리와 격차 줄어들고 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한 3년 전에 이랬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 인공위성을 띄웠답니다. 그게 뭐냐면 감청 불가능, 세계 최초로 감청 불가능 위성통신, 양자 위성통신, 묵자라는 것을 중국이 써 올렸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위성통신인데 통신이 위성인데 이름이 그냥 묵자인 거예요. 왜 묵자일까요? 자, 묵자라는 철학자가 원래는 중국에서 이렇습니다.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수학, 물리학, 광학, 역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묵자하면 중국 고대 과학자라는 아이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감청 불가능한 미국도 못 만들어낸 드디어 우리 중국이 어쩌고 해서 막 그걸 쏘아 올렸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엄청난 겁니다. 중국의 항공 우주 기초 과학들, 과학 기술들의 수준은 진짜 엄청난 것인데, 문제가 이런 것들이 다 군대에 있고, 군대에 있는 과학 기술들을 가지고서 밖에서 함부로 이렇게 공개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기업 어디다가 뭐 전수해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군대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 독립된 조직으로서 알아서 지들이 경영하고 물건 만들고 연구하고 세금 걷고 이런 특성이 아직까지 중국에 있는데, 군인이면서 상인이면서 군인,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런정페이인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런정페이를 제가 관상 어쩌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화웨이 사장 런정페이 임정배, 제가 봤을 때는 인민해방군 측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인민해방군 측에서 통신에 나선 게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이런저런 보안이라든가 첩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웨이가 어떤 회사 같습니까? 순수 민간기업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첩보, 정보, 안보를 위해서 겉으로는 통신 그거지만 안으로는 철저하게 군사적인 목적에 그쪽에 뭔가 활용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뒤에는 이런 군상이라는 전통이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계리공사, 부리공사, 인민해방군 총정리 정치부 소속, 아예 육해 공군 따로따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개된 회사고요. 공개되지 않은 군상, 공개되지 않은 군대 소속의 회사들이 있는 것인데, 북방공업공사, 무슨 뭐 연합항공사, 람천공사, 이것은 공군이 운영하는 것이고, 상해공사는 해군이 운영하는 것이고, 신흥집단과 삼구집단, 뭐 총호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인이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돈도 벌고 경영도 하고 과학기술 연구도 하고 지들이 직접 R&D 투자도 하고 그런 게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뭐 마오쩌둥의 병사는 청년 결백하고 공정했네, 화구평의 병사는 그저 그랬었네, 덩사오팽의 병사는 백만장자라네. 이거 뭔 뜻입니까? 부당 원수, 적 사병, 부시, 호. 이거 뭔 뜻이에요? 중국 아시는 분 있죠? 뭔 뜻입니까? 대표님 뭔 뜻이에요? 자, 원수가 되려는 마음가짐이 없는, 원수가 되려는 꿈이 없는 병사는 무슨 뜻입니까? 좋은 병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밑에 무슨 뜻이에요? 불상 겸전더 사병, 불스, 호, 사병이 뭔 뜻입니까? 큰 돈을, 뭐냐면 큰 돈을 벌지 않겠다, 백만장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꿈이 없는 병사는 좋은 군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군대 가고 기업 운영하려고 군대 가고 그런 게 중국에서는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기도 해요. 우리가 중국하고 상대할 때, 거래할 때 믿지 못하는 불투명성이고, 이것 때문에 뭐 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국적인 뭔가 불투명성인데, 거래를 할 때 서방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이런 것들 분명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중국의 군상의 전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있는 것이고, 군대 자체에서 상업을 한다, 기업을 꾸린다, 과학기술 R&D 투자를 한다, 그리고 군대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살짝 이름만 바꿔가지고 민간 기업 위장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 가서 회사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고 또 다른 나라 기업을 또 인수합병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거 좀 무서운 일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진짜 화웨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전 LG가 화웨이라고 뭐 한다고 했죠. 어떻게 맞나요? LG U 플러스가 화웨이를 뭐 한다고 했죠. 그거 어떻게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해야 할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것일까 잘 모르겠는데,
조금 너무 좀 중국을 만만히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좀 걱정 안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만 뭐 기우입니까? 아니면 걱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중국적인 골때림, 중국적 특성이 진짜 굉장히 좀 뭔가 좀 진짜 재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중국 상인의 종류를 해서 제가 신분에 따른 분류를 해서 군상, 관상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상은 이런 거예요. 고이, 호유. 네. 내가 상인이지만 호유. 유학을 좋아한다. 네. 모고, 시류. 겉으로는 상인이지만 안으로는 내가 뭐다? 유학자다. 뭐 이런 겁니다. 고이, 호학. 내가 상업 장사꾼이지만 네. 뭐다? 학문을 사랑한다. 이런 것인데 중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래요. 조선시대 때 과거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사시낭인들, 로스쿨 낭인들 많이 있지. 우리는 붙을 때까지 존버를 합니다. 제가 제 친구 팔아먹어서 잘 안 됐지만 서울법대 간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뭐가 있냐면 언젠가는 붙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39입니다. 내년 40입니다. 그러면 고향 가면 그 어르신들 저한테 늘 이래요. 야, 이놈아, 이제 그만 장계 가야지.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 때 되면 가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청도 사람 특유의 그런 뭐 느긋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빨리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자면 언젠가는 붙겠지 뭐 하다가 28, 9 돼버리고 3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군대 안 가고 수험생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이 되면 끌려가는 겁니다. 더 이상 연기가 안 되는 게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30 넘어서 군대 끌려가서 제대를 한 친구들 또 어떻게 되냐? 제대를 한 다음에 또 신림동에 또 갑니다. 또 붙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낙관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존보 정신도 있지만 한 게 뭐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무슨 일도 하는 게 좀 겁도 나는 건데 중국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과거 붙다가 안 되면 과거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시도 붙으려면 집에서 쩐이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요. 중국인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맨날 과거 공부하는데 떨어진다. 더 이상 집안에 지원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 이럽니다. 우리는 선비들은 붙을 때까지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얘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일찍이 손 털고 바로 뭐라도 하겠다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돈 번 다음에 또 과거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자식 중에 똘똘해 보이는 놈한테 야, 둘째 너는 나한테 이거 가업 이어받고 너는 큰 놈은 아버지가 못다한 꿈 이뤄서 너 공부해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상인이지만 선비지만 상인. 공부하다가 안 되면 네, 장사해서 돈 벌고 돈 번 다음에 또 과거 공부하던가 아니면 내 새끼 중에 똘똘한 놈한테 공부시키던가 아니면 또 내 새끼 아니더라도 우리 문중에 우리 동네에 똘똘한 애 있으면 그 사람을 후원을 시켜줘서 대학자로 키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교를 보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스폰해줘가지고 관료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부 그 고급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듣고 나라가 내 거 못 뺏어 먹게 이것저것 좀 카바 좀 쳐줘 이런 거 좀 있는데 하여튼 중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안 된다. 과거 맨날 떨어진다. 고시 맨날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늘러붙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접고 장사에 나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선비는 죽을 때까지 선비고 상인은 죽을 때까지 상인이지만 중국은 선비했다가 상인했다가 상인했다가 선비했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런 거죠. 서울대 교수가 그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호떡 파는 거 상상도 못하겠지만 중국인들한테는 선비이자 상인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림이자 왁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장사를 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아윤리를 경영에 도입을 해서
우린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믿음과 인이 성신을 지키는 철학이 있는 장사꾼이다 해서 네, 철학을 만들고 또 그런 철학을 통해서 신용이라는 자원을, 신뢰라는 자원을, 그런 거래를 위한 자원을 만들어가고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인데, 관직도 때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관직도 구매하고 토지도 구입하고 지식인들 후원하고 이러는데 주로 이것이 있어요. 안희성의 상인들이 떼돈을 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나이 먹어서 과거를 도전하든가 아니면 내 새끼 중에 한 놈 몰아주던가 아니면 문중에 있는 애들한테 투자를 하든가 이런 것인데, 뒤에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안희성 상인 그 휘상이라고 해가지고 안희상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안희성인 그 사람들 이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수련 그 와우장룡도 안희성 상인 그 상인인데,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벌면 지식인들을 후원하고, 자, 지식인들 후원하면 누구도 후원하겠습니까? 보통요. 예술가들도 후원하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안희성이 굉장히 그 뭐냐 상업만 흥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도 흥하고 예술도 흥하고 이런 뭔가 르네상스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방사호라고 있지요. 그 문방사호가 무엇이 있습니까? 붓이 있고 저기 뭐야 그 벼루가 있고 먹이 있고 종이가 있는데 안희성인 늘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안희성의 붓, 안희성의 먹, 안희성의 벼루, 안희성의 종이가 천하제일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자, 치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대부들의 생활 문제인데 뭐겠습니까? 우리는 본말입니다. 뭐가 본이고 뭐가 말이에요? 자, 그 뭐죠? 선비의 일, 산업공상, 선비의 일이 뭡니까? 학문이 본이고 장사 같은 건 뭐라고 합니까? 말업이라고 하지요. 근데 명나라 때부터 이런 게 생겨버렸습니다. 치생론이다. 본말이고 나발이고 없고 뭐냐면 치생이 뭐겠습니까? 생을 다스린다. 네 앞가림하고 새끼들 먹여 살리고 그게 우선이다라는 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는데, 과거 대신에 개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의식 경영을 합니다. 선비가 장사하는 게, 돈 만지는 게, 주판 튕기는 게 전혀 쪽팔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뒤에는 이게 양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묘학이요. 양묘학이라는 게 생기는 바람에 더욱더 그 그 선비들이 상업에 나설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긴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뭐죠? 산업공상 무엇입니까? 3인 구분론이에요. 근데 주자학은 보통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3인 구분입니다. 산업공상이 어떻습니까? 엄연한 신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절대 평등하지가 않은 그것인데, 양묘학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업 동도라고 합니다. 왕양명은요 신삼인론을 이야기했어요. 뭐냐 이런 겁니다. 업은 달리하지만 도는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공부 안 하지만 장사를 하지만 공인의 일을 하지만 속이지 않고 거래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그럼 뭐냐? 거기서 네가 이문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성인의 마음 역시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글 줄 모르지만 공부 안 했지만 상인이라고 해서 농민이라고 해서 공인이라고 해서 쪽팔려 하거나 고개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가 정직하게 일을 하고 네가 속이지 않고 거래를 하면 너한테서 공자의 마음이 보존되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냐면요. 왕양명이 이렇게 양묘학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증리가 아니라 심증리입니다. 퍼뜩퍼뜩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이 리입니다. 그러면 양반, 지주들의 마음만 리인 게 아니라 소작인들의 마음도 리이고 장사치들의 마음도 리이고 길거리에 묻은 사람들이 다 성인인데 장사한다고 차별하고 공인 일을 한다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 다 왕양명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이걸 참 좋아했어요. 양묘하고 이걸 참 좋아했습니다. 게릴라 콘서트를 합니다. 저기 갑자기 장에 가가지고 막 내가 오늘 양명 선생의 이야기를 하겠다 싶으면 소금장수, 생선장수 몰려가지고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자, 소작인들의 마음도 리이고 장사치들의 마음도 리입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양반 놈들, 사대부 놈들, 또 지주놈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도 리고 너의 마음도 리니까 뭐겠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고 어떤 근대적인 자아, 이런 자학들이 생기면서 명나라는 체제는 근본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괜히 양명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동인이든 서인이든 훈구든 사대부, 사림이든 합의를 본 것입니다. 양명을 받아들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이게 있습니다. 하지 말란다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지요? 하지 말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의 몰락한 양반 후손이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인내천이랍니다. 오심즉 여심이랍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사람을 하늘같이 매시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은 같답니다. 인내천은요 똑같습니다. 심증리하고 인내천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억압받고 살지 말고 우리도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 거기서 뭐가 나온 거겠습니까? 동학 농민운동이 나와 버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양명학이라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일본에 계속 굉장히 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이 이런 양명학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내가 글 줄을 몰라도 내가 과거에 붙지 않아도 나는 내일에 충실히 하고 속이지만 않으면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사민론, 우리나라 사민론하고 중국의 신사민론하고 다른 것인데 그 뒤에 양묘학이 있는 것이고 상업전통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 이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폐 안 끼친다. 첫 번째. 그리고 돈 받았으면 돈값은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속이지 않는다. 이게 뭐 대단할 거라고 뭐 대단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그래도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상업이 융성을 했고 양명을 받아들였고 그랬는데 내가 돈 받았으면 돈값은 해야지. 그리고 절대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남한테 폐는 안 끼친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대화를 일구고 신라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뭐 저기 뭐 일본의 근대를 이끌어낸 뭐 무슨 하급 무사들 무슨 뭐 무슨 누구누구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건강한 팔로십도 커다란 비중이 있다고 보는데 속이지 않는다, 돈값은 한다, 남한테 내가 최대한 폐 안 끼치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것들을 이미 일본인들은 일찍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빨리 발전시켜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기 그 상인의 종류를 해서 자본과 산업 규모, 체급에 따라 가지고 뭐 거상, 소상인, 중등상인, 신분에 따라 가지고 군상, 관상, 유상 이야기를 했는데 도덕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간상이 있고 의상이 있고 평상이 있는데 그 보면 간상의 도가 있고 그 의상의 도가 있는데 의상의 도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비들이 글줄 배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만들어진 것인데 뭐 별거 아닙니다. 이성대인, 성신으로 사람을 대한다. 이신전물, 신뢰로서 늘 매사를 대한다. 이의 위리, 의리를 뭘로 삼는다? 이익으로 삼는다. 눈앞에 단계적인 그것이 아니라 의익으로서 뭘 한다는 겁니까? 장기적인 이익을 일군다. 그리고 인심, 위질, 어진 마음을 질, 바탕으로 삼는다. 뭐 중국의 상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희성의 상방들하고 관우를 말한 진상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디까지 좋은 상인들의 철학일 뿐이고요. 이런 놈들이 더 많아요. 간상한 상인들. 그래서 중국 그 상업책들을 보면요. 간상의 도어가 자세하게 망라가 되어 있는데 왜 자세히 망라가 되었을까? 이렇게 보고 배우라는 걸까요? 아니면 경계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이런 놈들 보고 속지 말고 경계하고 거리를 두라는 것 같은데 인간 심리가 또 묘해가지고요. 자세하게 써놓으면 나도 이렇게 해서 돈 벌어봐야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런 겁니다. 매점에서 뭐 무게어, 양 떼어 먹기, 미쳐없는 장사하기, 궁단을 이용해 돈 벌기,
뭐 중일 전쟁 때 국공 내전 때도 막대한 돈을 버는 장사꾼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가 오히려 돈 버는데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나라가 망하고 휘청거리고 사회가 무너질 때가 진짜로 떼돈 벌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한국이 좀 막 경제적으로 뭐 적신호가 켜지고 있고 사회가 휘청거린다고 한다. 그리고 또 사실상 좀 있으면 무정부 상태로 갈 것 같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도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데 나라가 망할 때 한몫 만져야 진짜 상인이 아닐까. 우리나라 IMF 때 어땠습니까? 진 사람 멀었어요. 예, 그때 진짜 크게 보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인생만이 아니라 장사도 타이밍이고 나라가 휘청거릴 때 돈을 벌어야 진정한 상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이 흔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쩐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구미속초 개꼬리털로 단비털로 뭐 대신한다. 단비털이라고 이런 거죠. 개꼬리털 묶은 다음에 단비털로 뭐 유장해서 판다. 옛날부터 가짜들이 많이 좀 있었나 봐요. 중국은요. 예. 짝퉁들이요. 예. 그런데 뭐 이런 거죠.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중국인이 뭐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고 해서 농약을 타서 먹었다요. 그런데 안 죽었대요. 왜 안 죽었냐? 농약이 가짜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랬대요. 이것도 참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된 거 한번 마음 다져먹고 한번 내가 한번 좀 열심히 용기 있게 살아보자 해서 마음 다져먹기 위해서 한번 이 사람이 또 술을 한잔 했다면 술 한잔 먹고 다 털어버리고 한번 앞으로 내가 용기 있게 살아보자. 근데 술을 먹고 죽었답니다. 왜 죽었을까요? 술이 가짜였다고 하는데 뭐 터무니없는 가격 부르기, 절차 생략, 재료 횡령, 상기하, 위에는 관공서로 속이고 아래는 하청업체들 갑질을 한다. 그래서 뭐 중국의 간상의 토, 나쁜 기업인들의 어떤 뭐 장사하는 방법, 그들의 나쁜 수완들을 보면 거의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고 내가 경계를 해야겠다.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놈들 만나면 내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럴 것인가? 아니면 이걸 보고 배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상이든 의상이든 그러겠죠. 나름 간상도 있겠죠. 뭐 이게 나의 철학이고 나의 무슨 뭐 이걸 자랑할 수도 있겠죠. 뭐 누구든 다 개똥 철학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없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철학이 있다 이것이고 이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 글자로 도라고 합니다. 도라고 하는데 대륙의 에이전트, 좋게 말하면 에이전트인데 브로커의 나라입니다. 민도, 민간의 브로커는 관도만 공무원 브로커만 못하고 공무원 브로커는 군도만 못하다 이런 것인데 또 이런 겁니다. 도를 거쳐야만 관식을 타야만 비즈니스에서 차질이 없고 기름칠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 검찰, 법원, 고액 관계자 이런저런 분쟁이 생기거나 껄쩍지근이 생겼을 때 이 도라는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을 좀 해결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서 곤란이 생기고 사업적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벌써 찾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 접근해서 내가 누구 알고 있다. 누구하고 친하다. 내가 어떤 라인하고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거 줘라. 그럼 내가 잘 말해줘서 너한테 무마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나한테 뭐 성금으로 뭐 1,000만 원 달라 해서 보면 다 그 돈 먹고 바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중국 가가지고 이런 브로커들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요. 이 브로커라는 게 이렇습니다. 상분서라는 법과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입만 가지고 먹고 사는 놈은 싹 조져낸단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입만 사는 지식인이 아니라 이런 브로커들이 이미 기원전서부터 중국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혹시 아시나요? 이런 브로커 입만 살아 먹고 사는 놈들 중국 가면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말들은 그런 거죠. 내가 누구 알고 있다, 누구 친하다, 내가 잘 좀 봐달라고 말하겠다 얘기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도도 이런 겁니다. 중국 상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이런 거 나름 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다. 나도 돈 세는 사람이다. 비록 내가 브로커지만 나도 짱짱한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상업 상인 이야기를 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존재가 도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서 마주치는 중국의 모습이라는 것이 부대끼는 중국인들의 어떤 양태라든가 행동 관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명나라, 송나라뿐만이 아니라 당나라, 한나라, 춘추 전국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이론으로 중국을 공부한 사람과 실제로 중국과 부대끼는 함께 만나가지고 어떤 정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서 볼게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거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포송령의 요재지랑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포송령의 요재지 하면 책이 나올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애들이 읽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짧게 뭐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애들 보는 걸로도 되어 있고 어른이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자, 포송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하다가 안 되니까 과거 접고 그냥 글 써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 이거죠. 그게 뭐지 웹소설 써가지고 떼돈 버는 그런 케이스라 비싸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재지라는 책에 보면요, 뭐 굉장히 상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인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형상화 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큰 돈을 번 그 과부 장사꾼이 유생들을 보고 나무라고 너희들의 위선과 무슨 뭐 무능을 뭐 질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농상이 아니라 상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 책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상업을 높이 보고 있고 상업이 흥했고 상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들이 이 사람의 책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딱딱한 논문과 책으로 뭐 중국 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느끼시는 것보다 이 사람의 책 몇 권만 보면 뭐 1시간 정도만 봐도 아, 중국이 이렇게 상업이 흥했고 상업적인 DNA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단순히 장사뿐만이 아니라 중개업, 전당업, 숙박업, 물품 보관업 이런 것도 다 상업의 범주에 다루고 있고 또 원천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그 여자가 그 장사를 하는데 국화꽃 장사를 하는데 국화꽃길을 어떻게든 잘 좀 뭘 해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때깔 고운 국화를 만들어내는데 야, 우리가 이거 만든 그 기술 있잖아, 이거 우리 가문 내에 그걸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멋멋이다 해가지고 원천 기술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특허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아, 남들과 차별화되는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 보면 아, 확실히 우리가 뭔가 다르구나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신용자본의 긍정이 있는데 대부업, 고리 대금업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하지만 유럽은 상당히 늦게까지 돈 꺼주고 이자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굉장히 나쁘게 보았습니다. 대부업, 금융업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한 역사가 유럽에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거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 뭐죠? 그 염통을 뭐 어쩌고 한다 그 얘기 있죠? 신장 어쩌고 얘기 있죠? 샤일록이 있죠? 샤일록 거기서 어떤 놈으로 나옵니까? 고리네 업자고 굉장히 뭐 얍삽하고 나쁘고 아주 뭐 개새끼로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중국은 일찍부터 이런 겁니다. 돈 꺼주고 받는 거, 돈이 융통이 되어서 신용을 통해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고 사람을 쓰고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관념이 이런 붓대롱을 진 서생들한테 있었다는 거, 그런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니스의 개성상인을 우리가 베니스 그 개성상인이네. 왜 이랴? 개성상인 누가 쓴 거지? 예전에 누가 쓴 거지? 아니, 베니스의 상인이 뭐지?
그 뭐지? 그 베니스의 개성을 우리가 쓴 거죠? 예, 섹스피어 그 양반이 쓴 거지. 근데 왜 이래야? 근데 베니스의 상인을요 가끔 우리가 샤일록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그리고 샤일록의 눈으로 베니스 그 상인을 봐야 어떻게 보면 근대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포석령의 요제지 한번 보시면 제가 또 다음 시간 이거 자세히 설명할 그게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그 자본주의적 그런 이해 어떤 자본주의적 어떤 인사이트도 좀 보이고 중국은 정말 DNA에 새겨진 상업 전통이 상해질 때 우리가 좀 다르구나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봤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 녹두하고 콩을 빌려옵니다. 무슨 뭐 두부 장사를 하고 무슨 뭐 이거 녹두 갈아서 뭐 만듭니까? 뭐 지짐 같은 거 만들고 그랬나 본데 누구한테 가서 녹두를 빌려서 장사를 했는데 그만 장사가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얼마가 이 사람이 죽고 말았는데 글쎄 이런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죽은 사람이 그 구워간 녹두를 콩을 다 못 갚았는데 죽은 다음에 내생에 노새로 태어나서 그 녹두와 콩을 꺼준 사람 밑으로 그 사람 그걸 주인 섬겨서 전생에 못 갚았던 그 빚을 이렇게 내세에 노새로 태어나서 갚았다.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 꺼준 빌린 돈 갚는 데에서 뭐냐면 금융이 생기고 장사가 여기저기 흥해지고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간단한 재미있는 어린이들 우화 동화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상업에 있구나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얘기 좀 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산서상인 진상 얘기랑 안희성 상인 그 휘상 얘기를 좀 해볼 것인데 안희성의 휘상 공부하는 상인들 글자를 알고 고전에 해박한 선비 상인들 그런 전통이 중국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안희성 그 상인들이 그 명나라 청나라 특히 청나라가 망해 버리면서 자본이 축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휘상의 그 자손들, 휘상의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그 뭐냐면 상업에 그 나서고 있다거나 부모가 물려준 선대가 물려준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 에도 시대 때 그 장사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후손들이 기업을 일구고 커다란 회사를 만든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또 단절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어디죠? 그 산서상방, 안희상방 후손들이 그 장사에 나서고 어쩌고 이런 것이 없는데 근데 전통은 나름 또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안희성 출신인데 큰 돈을 벌었다 하면 내가 휘상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가라로 또 족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합니다. 안희성 출신이 아닌데 그냥 장사에 큰 돈 번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면하기 위해서 뒤늦게 대학에 가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공부할 수 있게끔 대학과 대학원비를 대주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안희성 출신도 아니고 내 조상 중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 공부를 좋아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장사치니까 나야말로 진정한 휘상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긍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것이 아주 구라다 뻥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어떤 전통과 빌려와서 나를 포장하고 대외적인 내 이미지를 만들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인간한테 쓸모없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내 스스로 PR을 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내 삶의 방향성을 좋게 잡아가면 족보 좀 위조하면 어떻고 가져다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 휘상 이야기 해볼 것인데 다음 시간에 진상, 휘상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고 오늘은 시간 됐죠 거의요. 이상으로 좀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